지금 또 저는 달러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기라는 것은 중국의 공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국가 부채라는 것이 너무 많고요. 여러 가지 미국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달러의 위기는 크게 봐서는 그 사이에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요. 3번 있었다고 봅니다. 브레튼 우즈로 달러가 전 세계의 달러 패권과 달러 체제가 공인되고 확정돼서 딱 된 게 브레튼 우즈 1944년이라고 하면 첫 번째 위기는 닉슨 쇼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종이 달러 갖고 오면 금돈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못 바꿔준다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거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쵸. 전 세계에서 달러 패권이 야 이제 달러 믿어야 돼? 안 믿고 그냥 딴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야 그럼 다른 화폐로 가야 되나? 또 뭐 다극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화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그걸 넘어선 거는 페트로 달러잖아요. 키신저가 사우디 가서 안보와 석유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도 조금 그 자료도 찾아보니까 15%에서 20%로 추정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지금은 5% 내로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원유가 예, 차지하는. 예. 지금도 뭐 에너지를 뭐 어쨌든 화석 연료는 우리가 원유에 많이 기대고 있잖아요. 의존도가 높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가 또 뭐 했지만은 근데 15%라고 하더라도 그 무역 교역량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런데다가 중요한 것은 석유를 살려고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양의 달러 수요를 만든 거잖아요. 달러 현금도 필요할 것이고 때문에 따라서 국채를 갖다가 있다가 뭐 현금을 바꾸든지 어쨌든 달러 수요를 창출해서 넘어선 게 페트로 달러거든요. 그리고 사우디만 쓴 게 아니잖아요. 걸프의 모든 오페크 국가들이 다 그냥 석유는 달러로 거래하는 거네 하면서 관행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넘겼다고 보고요. 두 번째 달러 위기는 뭔지였습니까? 아까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리만 때잖아요. 2008 글로벌 위기 때잖아요. 네. 완전히 진짜 미국이 촉발한 위기, 미국 전 세계를 흔들었던 위기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저는 달러가 꽤 위기였다고 봅니다. 당시에 아까 제가 G2 시대라는 실제로 그때 금값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달러가 위기였는데요. 그때 달러가 어떻게 저는 위기를 돌파했다고 생각하신가요? 많이 찍어내서. 아시다시피 이제 벤 버냉키가 네. 대공황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대공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제 분석이 있는데 당시 너무 엄격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오히려 대공황을 심화시켰다. 더 헤어나기 힘들게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차 대전까지 헤어나지 못해 결국 2차 대전으로 극복했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케인즈의 어떤 유효 수요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 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사실 달러 패권의 위기를 넘어서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G7 주로 G7과 관련된 국가들과 미국 연준이 맺은 국가 간 통화 수합이라고 봅니다. 지금 유로화, 파운드, 엔화, 예. 캐나다 달러 아마 스위스 프랑 5개인가요? 뭐 6개인가 5개인 것 같은데요. 그 나라들하고 바로 그 직후에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다 통화 수합을 맺었습니다. 그럼 몇 년 후에는 상시, 무기한 통화 수합 체제를 가졌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유로나 이런 나라들은 외환시장, 자본시장 다 개방돼 있고 경제 펀더멘탈도 좋고 또 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진영의 우방국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상시 통합 수합 제대로 묶이면서 그게 저는 지금 그 당시 이후에 달러 체제의 저는 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들은 외환위기 없잖아요. 네. 물론 선진국이니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나 신흥국들 또는 일부 선진국들은 미국이 가끔 통화수합 해줍니다. 그러나 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규모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G7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들과는 상시 통화 수합 국가 간 그걸로 이렇게 해왔고요. 실제로 통화 수합을 신흥국이나 이런 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외에는 대단히 반대합니다. 반대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늘 아시다시피 미 연준도 그렇지만 미국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나라라고 봅니다. 금리 결정도 미국만 보고 결정합니다. 네. 신흥국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른 네. 나라 글로벌 시장 보는 것처럼 뭐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만 미국이 결정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토대로 미국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또 저는 달러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기라는 것은 중국의 공세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국가 부채라는 것이 너무 많고요. 여러 가지 미국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번에 소위 달러 패권, 달러의 위기를 특히 디지털 세계로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첫째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확 끌어들인 겁니다. 비트코인과 또 암호화폐 생태계를 끌어들였고요. 예. 또 하나는 여기에 확장선상에서 디지털 화폐, 그 중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전통 금융권의 전체를 디지털 화폐, 달러 디지털 화폐로 전환시켜서 디지털 금융시대, 디지털 화폐 시대에 달러 패권으로 한 번 더 다른 챕터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 저는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됐던 게 CBDC를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잡고 더 강화하고 있으니까 예. 중국이 오히려 스테이블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거라 보세요? 당연히 나오겠죠. 예. 나오겠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CBDC를 우리 한국은행도 아고라 프로젝트라고 미 연준도 참여돼 있고 G7 또 멕시코도 참여한 되게 중요한 그 CBDC 프로젝트를 국제결제은행이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프로젝트 한강도 하고 있잖아요. 10만 명 편의점이라든가 또 온오프라인에서 지금 결제하는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CBDC는 되게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앞서간다. 연구를 좀 많이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나 이런 걸 보면 CBDC를 지금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전 세계 100몇 개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이제 실험 중이에요. 실용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빠진 상태로 이게 돌아가겠느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전 포인트인데 중국과 EU가 유로존이 서로 기술이나 제도 기반이 있잖아요. 네. 이걸 서로 협의해서 네. 여기 두 개가 연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CBDC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지금 연구도 해왔고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블록체인하고 연결돼 있고 디지털 화폐 연장선상에서 진행돼 온 것이어서 저는 쭉 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어떤 새로운 흐름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누가 뭐 발목을 잡고 또 누가 뭐 이거 안 된다라고 금지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다만 미국이 CBDC를 금지한 거는 딴 나라 금지한 거하고 다르죠. 워낙 지금 달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상상적이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CBDC는 중앙은행이 한다는 중앙 집중형이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주도하기 네. 때문에 다양한 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나중에 연결되면 되지 않느냐. CBDC하고 무슨 뭐 스테이블 코인임을 꼭 따로 가라는 뭐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이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측면인데 중국의 이 시연화의 숫자 인민폐 디지털 위안화가 CBDC인데요. 네. CBDC가 지금 중국에서 압도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QR코드 있잖아요. 알리페이, 유채페이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연페이, 신용카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스마트폰에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도 다 연결되고 호환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쪽으로 기술이나 이런 것이 흘러가게 될 거다. 그래서 뭐 CBDC 따로, 스테이블 코인 따로 이렇게 될까? 또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건 안 되고 이것만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진짜 앞으로 디지털 화폐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생길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지금이 소위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 디지털 달러라고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예. 이것 간에 어쨌든 한판 지금 승부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경제적 관계, 외교 관계 또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여기에 또 어떻게 얽혀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어떤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왜 이게 계속 여쭤봤었냐면 네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CBDC 쪽을 더 선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어쨌든 이쪽을 좀 덜 가게 되면은 네. 약간 중국이 짜놓은 판으로 들어가는 느낌인 거고, 스테이블 코인 쪽 이쪽을 강화하고 이쪽으로 판으로 들어가고 CBDC를 우리가 포기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짠 판으로 들어가는 선택의 기로인 건가? 그래서 지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 고민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엮일 수도 있고 그쵸. 호환될 수도 네, 있고 교차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각 나라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인데, CBDC 진영은 위안하고 네. 스테이블코인 진영은 달러 할 거다. 너무 극단적이야. 그거는 조금은 예.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예. 조금은 그거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딱 찍은 것 자체가 이건 우리가 키우자라고 한 것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크립토 생태계에서 워낙 압도적이고 이걸 잘 활용해서 실물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덕을 보겠다. 그 CBDC는 지금 중국이 쭉 해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막자, 발목을 잡자라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아닐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 겁니다. 네.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호환되고 어떻게 이렇게 뭐 교환되고 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CBDC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이제 미국의 달러의 생태계에 금이 가는 역할이 될 거고, 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크립토 쪽 시장이 달러로 완전히 패권이 다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어쨌든 신대륙 같은 판인데, 네, 그렇죠. 거기는 미국이 달러를 이미 벌써 장군 멍군 지금 서로 막 때리는 느낌이 나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또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덕분에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와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로 생각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딱 서로 지금 뭔가 이 화폐 전쟁의 개념에서 이해가 딱 되네요. 궁금한 질문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이 저번에 중국이랑 제네바 회담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개방을 해라, 중국의 금융 개방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 개방을 왜 원하는 거예요? 저는 첫째는 IMF SDR 편입이라고 봅니다. IMF 특별 인수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국이 처음에 들어갈 때 비중이 10%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한 50% 가까이 됐었을 거고요. 그 5년마다 이걸 그 비중을 조절하는데 5년 후에 12%인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IMF가 물론 서방 중심의 기구이긴 하지만요. 여기에 있는 나머지는 전부 다 유로, 엔, 파운드, 뭐 프랑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빼면 12% 빼고는 전부 다 사실 미국 중심의 달러 체제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12% 넣어준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넣을 때는 미국, 중국에서도 우선 들어가야 되니까 넣어줘서 뭐 환영한다, 뭐 위안화의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력이나 이걸 비교해 보면 너무나 미미하잖아요. 또 하나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전 세계를 디지털 화폐로 하겠다 해서 만든 게 리브라 프로젝트잖아요. 아시겠지만 당시 미국 의회가 했던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얼마나 저커버그로 혼을 냅니까? 그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미국의 행정부라는 데서 정말 저커버그를 주저앉혔잖아요. 나중에 DM이라고 글로벌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 국경 쓸 수 있는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나라별로 지금 같은 우리 CBDC 비자인 거죠. 이런 걸로 하겠다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겠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우선 그 두 사례를 보더라도 리브라가 최초의 통화 바스켓 시스템입니다. 그 바스켓에 당연히 유로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죠. 달러도 다 들어가 있는데 싱가포르 달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안화는 배제됐습니다. 당시는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 미중 대결이 상당히 가시화됐던 시점이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던 시점이지만 누가 봐도 글로벌 국경 없이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그것도 미국 정부도 아니잖아요.
미국의 민간기관 빅테크인 페이스북이 만드는데도 위안화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적어도 위안화가 쫄쫄쫄 커나가고 글로벌 위상이나 어떤 역할이나 이걸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중국은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훨씬 더 가속화됐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속화된 거는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스위프트 제재하고 서방 진영에 있던 외환 보유액을 다 동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소위 달러 패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미국이 중국을 금융 패권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견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를 절감해오는 시기가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이제 계속 위안화 중심으로 하나씩 글로벌 자기 나름대로 위안화 중심 국제금융 체제와 이걸 갖춰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어쨌든 이제 커가는 걸 좀 막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이나 자본 개방을 좀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구해 왔는데요. 중국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중국이 달러 패권 또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아까 그런 사건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 경제 대국이 된 후에 우리가 금융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안 생겨야 되겠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되게 이제 강한 어떤 그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프라자 합의 같은 걸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말을 하고 합의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절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조 달러 이상,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위기, 우리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습니까? 그런 걸 또 안 당해야 되겠다. 아까 또 반복됐지만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같은 걸 절대 안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금융시장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시간표, 자기들의 로드맵대로 나가는 것이지, 그건 위안화 국제화, 위안화의 패권, 그 구도와 연결시켜서 가는 것이지, 미국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얘기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시장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상품 시장이나 다른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수는 있어요. 저는 금융시장에 관해서는 중국은 대단히 엄격하게. 그렇겠죠. 외환시장도 지금 정부 개입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 변동 환율제잖아요. 관리 변동 환율제를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한때는 약간 변동 환율제로 갔다가 고정 환율제를 했잖아요. 외환위기, 지난번 그 글로벌 위기 같은 때도 그런 경향이 있을 정도로 외환 제도나 이것도 중국의 그 위안화 가치 안정, 또 경제 운용에 있어서 환율 안정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 의해서 특히 서방이겠죠. 외부에 의해서 과거에 영국도 사실 그런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외부에 의해서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크게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 또 하나는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 가장 또 우려하는 게 외화도피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도 외환시장 개방이나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더 압박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 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이나 뭐 서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의 시간표가 더 뒤로 늦춰진다고 할까? 당초 예상된 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바둑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돌을 더 넣어봤자 이거 그냥 끝나겠구나, 그냥 판정승 나겠구나 이게 보일 텐데,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아마 미국이 손을 써서 누를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 계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특히 여기다 지금 고정환율제, 반고정환율제로 해야 될까요? 그걸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노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관세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승부를 보고 싶어 할 건데 그러면 관세도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난번 145% 막 125%인가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제네바에서 뭐 10% 30%로 막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90일 유예하고 이랬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나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그 전후한 시기에 미국 그 채권 문제가 크게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제력이 쭉 커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수도 쭉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만큼 M7으로 대표되는 빅테크나 플랫폼으로 전 세계 시장을 또 사실 새로 구성했고요. 뭐 이미 오래된 어떤 미디어의 용어지만 우리는 지금 MS 공화국, 페이스북 공화국 또는 뭐 구글 리퍼블릭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전 세계 이 모든 그 빅테크가 디지털 세상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주도권이라는 것이 이거 보면 워낙 강력하고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새로 또 공략할 방법들을 따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관세만 가지고 하기에는 시장의 반발이 너무 컸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좀 얘기를 좀 덧붙이면요. 참 기묘한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럼 1970년대 왜 미중 수교가 관계 정상화 수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당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적은 소련이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미국의 그 당시 목표차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소련을 포위 봉쇄하는 거였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중국도 여러 가지 시장을 확보한다든가 개혁 개방의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저는 지금 트럼프의 큰 그림이나 미국의 큰 그림은 지금 저는 트럼프의 미국은 오로지 중국 봉쇄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2기 이후에 나온 파나마 운하를 되돌려 주라 그랬는데 사겠다 이것도 따지면 전부 다 북극 실크로드 뭐 다 아시잖아요. 중국의 발목을 잡는 거고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기술이나 뭐 산업 측면에서 뭐 투자 제한이나 또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진행되어 왔고요. 그게 계속 강도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높아져 왔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의 지금의 이 행보 이게가 지금 한 60~70% 경제 규모 미국에 이게 따라왔을 때 이때 중국의 어떤 발목을 잡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둑알 수준이 아니라 지금 바둑판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러면 좀 못다한 얘기들 중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있나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위안화, 국제화나 디지털 위안화나 이런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뭐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 체제에서 살아왔다. 미국의 안보상과 미국의 세계화, 또 미국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뭐 지원과 또는 협력과 그걸 뭐 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좀 다 특이한 얘기를 하나 또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오데이도 하고 새로운 식민지 피지배 국가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점을 우리 전 대표님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일제 36년이라는 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한 세대에 그쳤습니다. 다른 나라 보시면 뭐 스페인에서 뭐 200년, 300년, 이슬람에 뭐 300년, 500년 지배받고 유럽도 막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봐서 물론 현대라는 곳이 짧은 기간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 있잖아요. 이건 애초부터 이렇게 되게 강력한 어떤 이게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가진 강점들 한국 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KB 연구소에 있을 때도 매년 그 IMF 미션이 와서 물어봅니다. 한국의 매크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서 매년 얘기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 뭐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가지 또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 봤냐?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 봤냐?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나 우리가 가진 강점과 이게 많고요. 우리가 또 제조업 강국이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또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브릿지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앞으로 진짜 여러 가지 좋은 방향, 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잘 방향만 잡으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런 인재들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조금 낮춰보기도 하는데 우리의 강점을 살리면 저는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있으면 반대쪽이 있잖아요. 저는 뭐 어떤 사안이 터지고 있을 때 100대 빵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뭐 아무리 양보해도 6대 4 누가 다투든지 싸우든지 해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워낙 미국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왔고 또 미국의 덕을 너무 많이 받고 한국동맹이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중국이 강대국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 중국과 관계가 밀접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덕도 많이 받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중국은 사실은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또 한쪽에 확 몰아주는 어떤 집중, 자원의 집중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하거든요. 그 하나하나 업종들이 중국의 어떤 그 집중적인 것들 적어도 어쨌든 중국의 생각, 중국의 의도, 중국의 도전이 뭔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금융의 중국 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다 그러면 저로서는 제가 소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요. 아마 내용이 그렇게 뭐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하여튼 혹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뭐 주식시장이 뭐 금리, 환율 뭐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홍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아이고, 하여튼 요새 우리 전 대표님이 이제 미국 그 시장이나 한국 시장 특히 이제 이런 그 매크로나 미국의 금리, 채권, 국채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고 이런 것도 저도 아주 애청자입니다.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대단히 그 진짜 전문적이고 또 시적절하게 잘 분석을 해주셔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 조경영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